코로나 시대 고객은 누구냐, 넌 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기업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여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체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고객을 만나본 사람하고 고객을 머릿속에서만 그리고 있는 사람, 막연한 고객을 그리고 있는 사람의 체감과 태도가 대단히 다른데 오늘 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질문부터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객은 누구냐? 고객은 저기도 하고요. 저도 고객이고요. 여러분들도 다 고객이고 지금 여기 촬영하고 계시고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이분들도 다 고객입니다. 고객이 아닌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고객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객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객이란 건 뭐냐? 우리한테 의미 있는, 우리 회사한테 의미 있는, 내 비즈니스에 의미 있는 그 고객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일이 이 질문에 들어있는 답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 4, 5년 전에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사회적 기업에게 고객이란 건 뭐냐, 혹은 사회적 기업의 마케팅이란 건 뭐냐, 그게 영리 기업의 마케팅하고는 정말 다를까? 이걸 가지고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정리를 해냈는데, 근데 뭐 그게 대단히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ESG니 뭐니 해가지고 영리 기업의 미션들도 점점 사회적 기업이 가지려고 하는 것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추세. 물론 지금 ESG 열풍이라고 하는 거는 그린워싱과 같은 그런 세탁에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이제는 지속 가능성이든 사회든 환경이든 등등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 가기 때문에 특별히 다를 게 없지 않나라는 포인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 고객이란 것이 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느냐,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밸류 프로포지션, 이거는 이제 그 왜 비즈니스 캔버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그리면 맨 가운데 있는 게 이거잖아요. 상품의 소구점. 이 말도 참 되게 어려워요.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의 소구, 이게 뭐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소비하는 핵심 가치가 뭐냐, 그것이 상품이다, 내지는 그것이 서비스의 본질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 가기 전에요, 근데 단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상품의 소구점이,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냐, 어떤 서비스냐, 그 상품의 장점과 특성이 뭐냐인데, 근데 이게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그게 왜 그런데? 라는 건 고객 니즈, 즉 고객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영역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치 마켓이라고 얘기하는데 틈새 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큰 덩어리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시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에겐 비용 때문에 더더욱 어렵고요. 그럴 때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많이 이제 들어보신 접근법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고객의 페르소나를 설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제한된 자원 가지고 내가 내가 추정하는 고객의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데, 내가 뽑아내야 될 고객이 전 국민의 1%밖에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이마에다가 너 고객이야 라고 써놓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1%를 대체 어떻게 찾아내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상적으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페르소나를 정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있고, 그 사람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고, 그 사람은 어떤 연령이고, 그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성격인지 등등을 유추하는 작업을 거꾸로 해내는 것을 이 페르소나를 설정하면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케이스가 뭐냐면요, 이제 카페를 하려고 그래요. 카페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사례로 하는 건데, 카페를 하려고 할 때 내 고객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카페는 왜 하느냐? 카페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비스든 상품이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행업을 하려고 그래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행사가 전국에 5만 개가 있거든요. 그 여행업을 한다라는 건 그래서 뭘 파는 건데 여행 상품을 팔겠죠. 근데 여행 상품을 파는 데가 5만 개가 있는데 거기서 경쟁해서 어떻게 이길 건데, 그렇죠? 이건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처지긴 처지죠.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내 주변에 자원들이 있고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있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정도의 영역에서 일을 할 거야 정도는 정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카페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커피를 먹을 때도요, 대단히 그 취향과 이런 것이 명확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커피를 그냥 뭘 먹지 않을 거예요. 스타벅스의 커피 맛은 어떻고 커피빈의 커피 맛은 어떻고 뭐 이런 등등을 쫙 꿰고 있는 사람. 그래서 스타벅스의 오늘 커피 맛이 이상하네까지를 감변해낼 수 있는 사람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커피 맛이 매우 민감해. 가격은 크게 상관없는데 왜 이 사람은 여기 몇 시간 눌러 앉아가지고 작업할 사람이기 때문에 가격은 크게 상관없는데, 이런 종류의 대화들을 쭉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게 대단히 입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등장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팔 고객이 드디어 등장한 겁니다. 자, 이분이 저희 고객입니다. 이분이 전국에 한 명만 있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빙의 시켜놓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으니 그 사람 한 명만 있을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요. 이 사람을 설득해낼 수 있으면, 그러니까 분절돼서 아주 작은 단위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움직여서 저의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스타벅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고객들이고요. 커피비는 이거 이제 우리가 체감해서 다 알고 있죠. 여기 시끄럽고 떠드는 곳이에요. 사교 공간이에요. 커피비는 가면 대단히 시끄럽고요. 스타벅스 가면 대단히 조용합니다.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떠드는 애들은 매우 짜증나죠. 네. 커피빈에서는 조용히 뭘 먹는 사람, 작업하는 사람 이런 거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럼 EDA는 뭐냐? EDA는 이제 괜찮은 커피를 그냥 적당한 가격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구점이죠. 이런 방식으로 내가 어디에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커피비는 그러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을 바랄까요? 커피비는 딱 고딩과 대학교 1, 2학년 차의 여학생들 정도, 이런 정도 느낌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가 가면 만약에 이게 좋은 커피를 좋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떠들면서 놀고 싶어, 그런 정도 그림이겠죠. 뭐 하여튼 이렇게 차별화된 비즈니스라는 것이, 아까 이것들이 탄생하게 된 이런 소구점들이 탄생하게 된 거, 내가 누구를 타겟으로 할 거냐, 그 타겟이 시장 규모가 그만큼 되느냐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가 다다른 포인트들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많이 보실 거예요. 대표나 기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공부도 하시고 보실 텐데, 이거 좀 많이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계속 여러 차례 좀 곱씹으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 제가 좀 추천하는 트렌드 분석서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보면 매년 10가지 정도의 트렌드, 핵심 트렌드를 골라내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의 모든 걸 담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 중에서 이게 트렌드 분석 보고서라는 것들이 담아내려고 하는 건요, 지금 급격히 커지고 있는 시장이 어디냐를 보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시장이 어디다라는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 어디냐를 보는 게 트렌드 분석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20년과 2021년 정도의 사람들의 흐름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쭉 훑으면서 좀 넘어가면, 자, 우리가 시장 기회를 볼 때 어디를 볼 거냐를, 이런 흐름들을 알고서 내가 어떤 택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보면요, 일단 아까 제가 멀티 페르소나 이렇게 얘기했죠. 요거는 뒤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레이블링 게임,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21년은 레이블링 게임 이렇게 표현했고요. 여기서는 멀티 페르소나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2020년만 해도 내가 쓰는 가면이 2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내가 달라. 다중가면 이렇게 썼는데 이 정도였다면 2021년 1년 사이에요.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가 아니고요. 쭉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리니지를 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고요. 직장에 가 있는 내가 있고요. 밤에 어디 학원에 수업 들을 때 있는 내가 있고요. 즉 사람들이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레이블을 붙이고 싶은 만큼의 숫자만큼 사람들은 그걸 쓰고 다니더라. 그리고 소비자로 나타날 때에도 내가 어떤 레이블을 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객의 속성과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자료 아마 나중에 보시게 되면 쭉 보실 것 같은데 이거는 앞서는 소비자들만 봤다면 얘는 이게 사회 전체에 그러니까 상품의 관점, 기업의 관점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이 변했느냐를 분석한 전략 보고서 같은 건데요.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경제를 얘기할 때 사실은 사회적 경제가 포지셔닝 되어 있는 영역은 어떤 의미에서 공공의 기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일반 보편적 기능하고 시장의 기능이 중복된 자리에서 이런 걸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돌봄 서비스의 영역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민간 시장이 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지자체나 지역사회가 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게 혼재된 자리에서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국가가 뭐 돈을 주니까 지원을 해주니까가 아니라 이것이 뭘 만들어내고 있나? 큰 정부, 우리 왜 큰 정부, 작은 정부로는 이제 신자유주의하고 그 다음에 진보적인 정부하고 사이에 항상 싸움이 있는 영역이잖아요. 큰 정부를 강제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큰 정부가 유지될 겁니다. 왜? 앞으로도 코로나 같은 위기가 또 올 거고요.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작은 정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부는 보다 더 많은 서비스들을 공급하려고 할 텐데 그렇다고 공무원을 뭐 지금 전 인구의 10%쯤이 공무원인데요. 이걸 20% 30%로 만드나요? 못하잖아요. 누가 할 거냐? 민간하고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은 국가가 하고 있는 서비스 그 영역을 민간이 하게 되는 어떤 시기, 상황이 도래할 거다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읽어내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언제 생겼냐면 유럽에서 사회적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주택 같은 거 있죠. LH나 이런 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건데 지금은 LH, SH 막 이런 데가 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이 기능을 누가 했냐면 다 사회적 경제 섹터에서 해냈습니다. 주택 공급의 20%, 30%, 전 국가의 주택 공급의 20%, 30%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들이 해내기 시작한 건데 이런 시장 국가가 LH가 언제까지 국가가 땅 사가지고 그걸 해요. 그런 방식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 민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슨 영리업자한테 이걸 넘기면 안 되죠. 그러니 그럼 그때 누구랑 하겠어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랑 하는 것이 대단히 일반적인 순리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그 시장 영역들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영역들이기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언택트 뭐 이렇게 읽으셔서 대충 아실 수 있는 거는 넘어가고 위험 예방과 감시의 혼돈이라는 거는 이게 아직까지는 지금 전 세계적인 절박성들이 있어서 문제가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지금 국가에다 헌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은요 수수료가 3%예요. 쿠팡은 10% 20% 이렇습니다. 네이버 쇼핑 쓰지 누가 쿠팡 쓰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배송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쿠팡이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일부 서비스를 네이버에 탑재시킬 수 있거나 그 메리트에 해당하는 다른 메리트를 네이버 쇼핑이 먹어버리게 되면 쿠팡은 안 그래도 적자인 기업이에요. 여기 보시면 적자가 7,200억에서 5,500억으로 줄었다. 이게 자랑거리예요. 얘네는. 그전 해에는 얼마였냐면 적자가 1억이었어요. 1년에 1억씩 적자가 나는 회사인데 한 번도 설립 후에 단 한 번도 흑자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네이버가 이걸 매출 그 수수료 3%만 하고서 이걸 다 한 정책은 뭐냐면요. 이거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가 해왔던 전략, 플랫폼 전략, 독점 전략입니다. 네이버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붙인 게 쇼핑 라이브입니다.
근데 이 채널들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특히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아까 레이어드 홈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쇼핑을 이제 멍 때리고 집에서 보는 겁니다. 홈쇼핑 보듯이. 그거를 모바일과 연결된 여러 다른 매체들, 기기들을 활용해서 이걸 보고 있는데 그 힘을 쭉 빨아당겨 가고 있는 게 네이버 쇼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네이버에 대항하는 뭘 만들 거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능력도 없고 이미 늦었어요. 그 시장에 들어가기 늦었어. 우리는 다른 걸 가지고 네이버랑 싸워야지, 싸우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겠어요? 그 시장의 선점에 들어가서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성장 전략이 있는 채널을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 최적화된 마케팅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겁니다.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 작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작년에 시작이 돼서 급성장하는 그 초기 단계에 들어갔던 기업들, 그렇죠? 미리 본 겁니다. 이 기업들은. 우리도 그런 종류의 시장들을 쭉 봐야 되고요. 이 라이브 쇼핑은 이제 시작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제가 창업 멘토링 하고 있는 분들의 아이템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이 시장에 진입을 이제 하셨고 이 아이디어는 누구도 수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쭉 보니까 업종, 시장 기회, 상품 형태, 핵심 능력, 가용 가능한 자원을 봤더니 나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있잖아요. 앰프 빌려주고 조명 대여해주고 아니면 이거 극장 대관하고 이런 종류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문가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아, 내 주변에. 근데 이분들이 다 놀고 있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떡하지 이거? 그러니까 시장을 어디로 갔냐면요. 근데 주변에 봤더니 아마추어 공연하는 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랑 여기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뭔가 모델을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림 괜찮죠, 그렇죠? 왜 스윙 이런 겁니다. 보면은 그러면 이 아마추어로 댄스나 음악이나 이런 걸 하는 데가 누구냐? 그걸 이제 따져본 거예요. 아까 같은 맥락을 쭉 가본 겁니다. 페르소나를 한번 찾아보자. 페르소나를 그려봤더니 대충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다만 서비스 가격이나 구체적인 실행 내용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쭉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조사도 이미 했었겠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게 되더라라는 것 한 가지 그냥 짧게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해 보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든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중요하게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변화의 흐름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준비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일단 유통 마케팅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린 뉴딜이나 기후 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핵심 아젠다를 부상하고 있다. 이건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과 연관된 뭔 일을 하거나 피보팅이나 사업 다각화를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거에서 우리가 쭉 들은 건 그걸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니?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것과 유관 사업 분야, 지금은 내가 대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대면 서비스로 안 해도 되는 연관 사업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문화예술 분야에 뭘 하고 있어. 그러면 뭔가 도서 출판 같은 걸 못하나? 연결될 수 있거든요. 도서 출판은 코로나나 등등 비대면 온라인과 상관이 없어. 도서 출판을 온라인 이북 형태로 출판하는 것만 해. 이런 형태의 확장들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업종을 전환해야 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업종 전환 얘기를 제가 한 거는요. 업종 전환은 이런 관점들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역량을 바꾸는 방식이 있고요.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업종이나 일을 피보팅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드웨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드웨어라면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내 핵심 고객을 그대로 두고 내가 뭘 제공할지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채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팅 혹은 사업 다각화 이렇게 표현한 것이 꼭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접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닌 이런 것과 연관해서 유연하게 나를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고 그 기회라고 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